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에서 진행되는 과학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법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박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대담에 참석하시는 대담자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그리고 권순용 대표님, 최성률 원장님, 김주영 교수님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깐 인사 말씀 짧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용 대표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 유튜브 SOD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카이스트를 졸업하신 류중인 대표님 퓨처플레이에 투자를 받고 과학기술 뉴미디어 사업을 시작하게 된 SOD 고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전직 카이스트 교수 안철수입니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4년 동안 사실 이 캠퍼스에서 학생들 한 학기에 2과목씩 그렇게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 만나고 또 한 번 제가 가르치고 나면 한 학기 지나면 세 팀쯤 창업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가르쳤던 과목이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또 그 비즈니스 플랜 쓰는 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 같으면은 한 학기 동안 쭉 쓰는 걸 제가 봐주고 나서 마지막에는 제가 아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와가지고 직접 심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그런 회사도 있고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그런 회사도 그 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무겁지 않은,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현직 교수입니다. 예,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이고요. 최근에 설립한 반도체공학대학원 대학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하고 또 우리 권순용 대표님하고 같이 이공계 관련된 이런 토크쇼를 같이 진행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혁신을 뒷받침하는 그 이공계에 더 우수한 인력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또 교수로서 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주영 교수입니다. 최근 설립된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교수도 같이 겸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AI를 위한 반도체 및 솔루션 회사인 하이퍼엑셀을 창업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 제목이 과학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권순용 대표님께서는 지금 연구원에서 반도체 연구를 하셨고 관련 책도 쓰셨는데 네네. 책에서 반도체를 확실한 미래로 제시하셨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다들 이제 교수님께서 창업을 하셨듯이 챗GPT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AI 반도체들이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뜨고 있는데 그 산업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가장 확실한 미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SK하이닉스의 부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20세기 전략 물자가 석유였다면 21세기 전략 물자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 저도 여기 100%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반도체가 아무래도 확실한 미래로서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올해부터 반도체 공학 대학원과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을 신설해서 본격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 원장님과 김 교수님께서 대학원 신설 배경과 각 대학원에서 연구하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 경제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력 산업이고요. 미래에도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정말 현실화되고 있고,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에너지, 심지어는 의료까지도
반도체 기술이 없이는 사실은 제대로 동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전략 자산이고요. 그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작년에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3개를 선정을 했고요. 올해 그 과학기술부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3학교를 선정이 되었습니다. 카이스트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에서 선정이 되어서 반도체 공학 대학원을 설립했고요. 과기부의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설립에도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을 같이 동시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데요. 반도체 분야는 설계 부분 또 파운드리는 설계한 패밀리에서 설계한 어떤 그 설계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파운드리. 또 그 파운드리에서 나온 그 제품들이 또 제품화하고 있는 뭐 소자 또 부품 업체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 서비스까지 이 전주기직에는 밸류 체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거의 30년 이상 1등을 해오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20에서 한 25% 정도 되고 나머지 반도체 시장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가 75에서 80% 정도 되는 더 큰 시장인데 우리는 메모리는 글로벌하게 1등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좀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강하게 또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공학 대학원은 소자, 소재, 패키징 이런 파운드리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메모리와 관련되어 있는 실제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쪽에 어떤 새로운 기술 이런 쪽에 특화해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또 글로벌 리더를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설계에 조금 포커스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김주영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최성일 원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가 뭐 메모리 반도체는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이는 이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성장을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더 반도체 주력 산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CPU 예전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뭐 CPU나 메모리 그런 인텔이나 AMD 쪽에 꽉 잡고 있었다면 거기에서 저희가 몇 가지 시도를 했지만 더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모바일 쪽도 뭐 엑시노스 같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암이라는 기업이 이제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지금 20년 만에 처음 온 건데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고 저희가 사실 시스템 반도체를 시장을 이렇게 좀 점유를 하진 못했습니다만 역량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세계를 이렇게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런 워크로드를 잘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반도체 그쪽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뭐 몇 가지 특징만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모델들이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다 같이 잘 돌아가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성능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융합화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인공지능이 쓰이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뉴럴 렌더링 같이 그런 응용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형화, 융합화, 응용 중심 이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 요즘 보면은 사실은 AI 반도체 전에는 엔비디아에서 GPU를 사용해 가지고 주로 AI 관련된 연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병렬 처리에 능통한 게 그래도 CPU보단 GPU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완전히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서는 아마도 이 GPU라는 게 AI 자체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그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AI 쪽의 회사들이 굉장히 그 주도권을 잡을 거라는 하나의 가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 연초보다 지금 주가가 거의 4배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시를 못할 정도로 이제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웬만한 AI 반도체 그 팹리스들은 다 M&A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 저기 AI 반도체 주도 회사로 변신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전공자는 아니니까 어느 쪽이 좀 더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뭐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 뭐 엔비디아 그래픽 칩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요거를 좀 더 제너럴한 병렬 처리로 써보자. 그래서 이제 쿠다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많이 쓰게 됐고요. 그게 사실 베이킹이 되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 이 신생 NPU 업체들은 이 10년 넘게 쌓여온 이 개발 커뮤니티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스택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이터 센터나 같이 약간 범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좀 엔비디아의 성능을 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 나온 이런 챗 GPT 같은 거대 모델은 또 밴드위스 데이터 대역폭을 좀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조금 집중한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약간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뭐 저도 회사 차원의 어떤 전략, 그 기업의 전략에 관련돼 있어서 특정한 회사의 전략을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시나리오를 잠깐 생각해 보면, 그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게 어떤 예전에 우리가 PC나 뭐 서버나 보면 거의 인텔 CPU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하드웨어가 잘 맞고 그것들의 사회적 편의성을 주고 성능도 계속 발전했기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 서비스를 보면 한 회사가 모든 플랫폼을 잡기에는 너무 다양해지고 파편화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한 플랫폼으로서 아까 엔비디아가 추구하고 있는 GPU 베이스드의 쿠다 그 알고리즘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현재는 도미노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그 응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응용에는 그렇게 거대한 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병면 건상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 때는 이 생태계 말고 다른 생태계가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하나로 통합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엣지 컴퓨팅, 사실 저 그 어떤 특화된 그런 기능을 저기 담당하고 있는 그런 페리페럴들이 그 엣지 컴퓨팅을 위한 거기에 필요한 AI 기능만 탑재하고 훈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부분은 엔비디아가 들어가기 힘든 부분 아닐까 싶은데 그건 또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런 서버 시장은 엔비디아가 이미 구축해 놓은 아성과 개발자 커뮤니티와 뭐 자원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산업에 맞게 거기에 맞게 저희가 데이터도 옵티마이즈하고 모델도 옵티마이즈하고 하드웨어도 옵티마이즈하고 소프트웨어도 옵티마이즈 한다면 그런 쪽은 이제 엔비디아가 또 들어오기 힘들지 않을까. 회사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대기업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쪽에 좀 더 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반도체 최근 이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반도체 하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대만의 TSMC 등 국제 정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경쟁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대한 힘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실 신냉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그 옛날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직후에 미국과 소련이 소비에트 유니언이 그때 냉전이었었거든요. 둘이서 서로 패권 전쟁을 했죠. 근데 그때 패권 전쟁은 그 뭐라고 합니까? 군사력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그 원자 폭탄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 전쟁을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소련이 1989년에 무너지고 나서
이제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으로 등극하면서 전 세계는 완전히 재편되게 되고 세계화 물결이 이렇게 전체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미국이 그 중국에게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도입될 거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사실 서로 협업하던 체계가 지속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나라는 제일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뭡니까 국가 보안에 대해서는 미국에 우리가 다 의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쪽은 중국에다가 의탁하면 되고, 둘 다 사이가 서로 좋으니까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제일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20년 지나서 2008년이 돼서 미국이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문에 흔들리는 걸 보고 중국이 딴 맘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시진핑이 등극하면서 그 전까지는 도광양회라고 해서 중국이 충분히 힘을 기르기 전까지는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세계 정복의 야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싶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경쟁 관계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걸 미국에서 뒤늦게 알고 특히 2018년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더 이상 중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은 미국의 국익과 맞지 않는다. 중국은 아무리 잘 살게 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됐고 그게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즉 이제는 그 신냉전이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또 과학기술 패권 전쟁, 즉 과학기술에서 패권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더 중요하게 된 게 그게 오늘 사실 대담의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더 이상 과학기술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됐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대만의 TSMC입니다. 대만에 만약에 대만이 TSMC라는 회사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를 미국이 그 간섭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대만이 TSMC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대만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였는데 이제는 어떤 과학 기술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가가 그 나라의 안보 역량까지도 좌우하게 되고 거의 모든 것에 다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정말 과학 기술력, 그래서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과학 기술을 확보를 해야만이 우리나라의 안보까지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다. 지금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국회에 보면 그 전공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00명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는데 제가 그 외교통일위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 현재 보면 외교부 그 관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 요즘 외국에서 요청이 오는데 전부 뭐 반도체, 백신,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들이래요. 근데 외교부에서는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정말로 괴롭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서도 사실은 과학기술자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뭐 챗GPT 이야기하면 한 10명이나 알까? 그래서 진짜 대화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저 혼자라도 우선은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쪽, 죽고 사는 문제 쪽에서 과학기술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외교안보 쪽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급속하게 몇 년 사이에 바뀌고 있는 세계 환경입니다. 그 최성률 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반도체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 상황은 어떠한지요? 네, 뭐 지금 우리 안 의원님께서 국제 정세, 그 중에 이제 기술 패권 경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맞습니다. 그거 맞고요. 그 중에 핵심이 사실 반도체고요. 초반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메모리 산업 위주로 돼 있었고 메모리 분야에서 뭐 계속 1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안보를 그렇게 지켜주듯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메모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안보를 또 지켜주고 있는 큰 공신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이제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동안 정부나 이제 그 학계에서는 반도체 분야는 어차피 산업체가 더 잘하니까 별로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어떤 패권 경쟁 그리고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문제가 되니까 실제로 자체적으로 미래 산업을 대비하는 그런 인력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요. 특히 반도체 분야는 리더급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분야에 다 중요한데 특히 리더급 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의적절하게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그리고 저희 안 의원님께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전략을 갖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 삼성 전자 그 다음에 또 SK 하이닉스 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 아이템 가지고 20년 이상 이렇게 한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초격차 과학기술 덕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 초격차 과학기술이라는 게 보통 1등, 2등 간의 격차가 작으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1등과 2등 간의 격차가 한껏 벌어져 가지고 초격차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한 산업 분야만으로도 우리가 20년은 먹고 살 수 있다. 지금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위기에 봉착한 게 그분들도 그럽니다. 우리가 2, 3년 지나고 나면 과연 예전처럼 그런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쩌면 중국과 거의 비슷하게 따라잡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내던 이익률만큼 못 내지 않습니까? 우리밖에 만들 수 없는 건 아니고 경쟁 제품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제대로 책값 못 받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가 교수님 아까 AI 반도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메모리 반도체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만들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제가 사실은 살펴봤는데 꽤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즉 지금 현재 세계 인류급에 속하는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초격차 1등은 못하는 분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야들에 국가가 산업정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인재들 대학에서 제대로 육성을 하면은 그 중에서 몇 개는 다시 또 메모리 반도체처럼 초격차 기술 분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생각해 보면 우리 그 디스플레이 분야 혹시 올레드 중에서도 투명 올레드 보셨어요? 예, 투명 올레드 지금 제 지역구가 판교 테크노밸리인데요. 거기 판교역에 파리바게뜨 가 보면 거기 투명 올레드 지금 시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중국에서 못 쫓아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것 말고도 사실은 원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막 시작 같이 했던 수소 산업 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또 그 AI 반도체 같은 진짜 20년 만에 찾아온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회. 그다음에 또 저는 과학기술은 아니지만 컨텐츠 산업도 거기에 포함시키고 싶어요. 사실 컨텐츠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느냐면 컨텐츠 산업은 포트폴리오 산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주식 투자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처럼 여러 분야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몇 개 실패하더라도 다른 분야의 초과 수익으로 전체 펀드 수익률이 높아져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인데요. 컨텐츠 산업이 똑같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한 사람한테만 투자한다고 이 사람이 계속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패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K 컨텐츠가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 이게 계속 가려면 사실은 그 여러 감독, 여러 스튜디오를 하나로 묶는 게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디즈니거든요. 디즈니가 옛날에는 애들 만화 영화만 만들었죠. 그러다가 토이스토리 만든 픽사를 인수를 했어요.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 필름즈를 인수를 했어요.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를 만든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저 회사가 아마 망할 확률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그런 포트폴리오 산업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K 컨텐츠가 경쟁력을 보여줬는데 이제 앞으로 할 일은 한 감독이나 한 스튜디오만 이렇게 가게 하지 말고 어떤 국가에서 산업 정책 면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이들을 합치거나 느슨한 얼라이언스 형태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저는 삼성전자 정도 시가총액을 가진 K 컨텐츠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건 망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K 콘텐츠 산업까지 다양한 이제 미래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는 우리 이공계생들이 과학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는 의대 진학반도 생길 만큼 의대 진학 열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권 대표님, 이공계생들이 의대로 몰리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제가 2년 전인가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생 상대로 그 강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박사과정 학생분이 질문해 주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에소드님 박사 나와가지고 월 1,000만 벌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만큼 이제 박사 이공계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돈 버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오늘 여기 나왔던 포지션도 어쩌보면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또 사업가로서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는 돈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올림픽대로를 제가 차를 타고 딱 달려가요. 달려가다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집들이 많잖아요. 가끔씩 이제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를 봐요. 와 저기 누가 살까 이런 생각하면서 가요. 그리고 이제 성수동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랑 IR을 하고 돌아올 때 야 이런 아크로 리버 포레스트 이런 데 누가 살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집이 가격이 현실적으로 봐서 60억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무리를 하면 강남에 들어갈 수 있지만 60억짜리 집에는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데 누가 살까 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딱 작년에 제가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운 좋게 초대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셨냐면 일단 본인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의사예요. 그리고 와이프분도 의사시고 의사 정도 결혼을 해야 이런 집에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연구원으로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정출의 연구원님들, 교수님들 또 이제 연구원님 많이 뵀지만 단 한 명도 연구원이 거기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이런 데 살 수 없구나. 인생 역전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의대로 많이 진학하신 게 아닐까. 모든 문제는 저는 돈으로 기결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어찌 보면 MZ세대로서 또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이공계생들의 고민은 요즘 그 이공계생들의 그 처우와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산업 현장에서는 그렇다고 또 인력난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공계생들을 위해서 좀 처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부족한 현실입니다. 김 교수님, 이러한 엇박자와 악순환 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렇게 조금 말씀해주신 거랑 다르게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뭐 월 1,000원 어떻게 버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몇 년 전부터 이 엔지니어들 몸값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부터 높아지고 뭐 삼성 하이닉스에 있는 이런 분들도 다 잠깐 AI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여기서도 또 어쩔 수 없이 올려주고 이렇게 돼서 제가 사실 보는 문제는 지금 뭐 이공계를 나와서 뭐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저 옛날에 생각해다 보면 굉장히 좋은 대우로 다 뭐 억대 연봉 받고 가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문제는 이분들이 엔지니어 분들이 계속 시니어 엔지니어가 돼서도 거기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풍토일 수도 있는데요. 요게 어느 정도가 되면은 뭐 매니저를 해야 되고 뭐 임원을 해야 되고 임원을 하지 못하면 약간 불명예스럽고 요런 사회적인 문제 그런 게 굉장히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곳에서 뭐 이렇게 기술 트랙을 넣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게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삼성에서 그냥 평직원으로 정년퇴직한 분은 엄청나게 박수를 받고 그런 분이 이때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엔지니어들이 순수하게 기술 트랙으로도 나중에도 다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어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제가 최근에 딱 지지난주인가요? 그 투자자분들이 IR로 갔어요. 근데 저는 제가 30대인데 아마 여기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할 것 같은데 30대 치고는 꽤 괜찮은 수익을 벌고 있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자부심 갖고 있고 제 나이대에서 저보다 많이 버는 친구를 본 적이 없는데 그 투자자분들 가가지고 그분들은 돈을 뭐 수백억씩 갖고 수천억씩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저한테. 근데 그거 벌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냐고.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저는 일단 현타가 왔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이렇게 벌고 있지만 의사라던가 이런 분들한테서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부족하구나. 이런 걸 못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찌 보면 자기 보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에서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위에서 눈치를 보고 저도 그런 거 느꼈어요. 지금 행복했지만 그런 분들이랑 저랑 비교를 하니까 약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저 사람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아직도 한 점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도 이게 어찌 보면 명품이라던가 이런 게 잘 팔리는 게 남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에 그 한 해 의대 입학하는 정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나요?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한 4, 50만 명 되니까 한 1% 정도 학생들이 의대를 가고 있고 사실 더 많은 학생들은 이공계나 또 다른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공계 쪽이 그 불행하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 김주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라고 해서 모든 의사분들이 다 강남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에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험지에서 또 지역에서 또 봉사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치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서도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제 CEO 분들이 카이스트를 방문하셨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빨리 임원을 달고 싶고 빨리 출세를 하고 싶어하는 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임원보다는 정말 한 분야를 오래 파가지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최고의 전문가들한테는 거의 합당한 대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들 중에도 카이스트 교수님들도 뭐 최고의 어떤 과학기술 인재들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또 교수님들 중에도
굉장히 또 우수한 실적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또 어떤 그런 거기에 걸맞는 명예스러운 것 플러스 또 경제적인 베네핏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는 뭐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공계 뭐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도 충분히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예전보다 우리나라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어떤 비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정한 직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그게 거의 가까워왔죠. 선진국이라 말할 수도 있죠. 어느 많은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 선진국이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이공계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아로 진출할 수도 있고요. 그 큰 산업체에 가서 또 리더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또 창업도 하신 것처럼 창업을 해서 그 실제로 경제적인 밸류 또 사회적인 밸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또 적정 기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제3세계나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학적인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나의 어떤 가치관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지 경제적인 문제도 물론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오래전부터 이공계 기피 현상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제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이공계 인재 육성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거 해결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가 다른가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으면 저 인재 순으로 따져가지고 제일 최상위 인재들이 의대를 가지는 않거든요. 거기는 그 벤처 창업해서 성공하는 게 자기 자수성가해서 억만장자 빌리언웨어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의사에서 억만장자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왜 그러면은 그게 안 되냐면은 오히려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때문에 이 새롭게 창업하는 회사가 성장이 이렇게 유리벽처럼 막혀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새로운 회사가 삼성이나 뭐 지금 현재 대기업들만큼 커진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창업해가지고 빌리언웨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그 벽을 뚫은 게 네이버라든지 그 카카오라든지 뭐 게임 회사라든지 이 정도들이었었죠 사실. 그 정도밖에는 없이 소수에만 머무르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환경이 안 돼서 결국은 다들 의대 쪽으로 몰려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그렇게 실력만으로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벤처기업이 나오기가 힘들까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는 딱 세 개입니다. 사실은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는 자유, 공정, 안전망 그 세 가지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자유, 기업에게 정말 자유를 줘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 어떤 새로운 벤처를 만들지. 어떤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미 법으로 금지가 다 돼 있어 버리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뿐만 아니라 관칙 경제가 돼서 그 정부가 너무 이렇게 간섭이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는 기업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그런 기업 환경에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변호사도 많은 대기업만 살아남고 벤처 기업들이 더 크기가 힘든 거죠. 두 번째는 사실은 공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대로 이렇게 아직도 제대로 그 감시하고 처벌하고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 크고 나서는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뭐 한 대기업과 독점 거래를 맺어버리면 그 다음에 다른 대기업에 팔 수가 없으니까 시장이 굉장히 제한이 돼서 이 벤처 기업이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클 수가 없고 그 과실들을 독점 계약을 맺은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세 번째는 사회적 안전망. 한 번 실패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실리콘밸리의 특징이거든요. 실리콘밸리가 성공의 요람이 아니고요. 실패의 요람입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은 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경영학 서적 중에서 제일 봐서 쓸모가 없는 책이 성공한 기업들만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공하는 비결은 전부 다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실패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다시 기회를 주면 그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들이 두 번, 세 번 실패하고도 펀딩을 받아서 결국은 성공하면서 그 전에 몇 번 실패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게 실리콘밸리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고요. 그래서 그 아까운 실패 경험을 다 사장시키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렇게 보시면 딱 비교가 되는 게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자유는 정부가 손을 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공정은 정부가 개입하고 감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사회적인 안전망은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셋 다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간섭해요. 관치 경제를 하는 거죠. 규제를 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안전만 만드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저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하는데 미국처럼 그렇게 벤처 기업이 유니콘이 되고 실력만으로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 바꿔야지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갈 거다. 그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고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벤처 기업 만들어서 성장은 여기까지 정도밖에 못하니까 그냥 의대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창업자로서 이제 안철수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안 의원님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 어린 시절을 거쳐가지고 의대를 진학하시고 창업을 하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20대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만 잘하면 내가 최대한 잘해서 좋은 실력 가지면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창업을 해도 뭐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창업을 한번 했다가 이제 말아먹고 돈을 수억을 날렸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아 이게 나만 내가 실력이 좋다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거였냐면 결국 인맥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그런 말 했다가 약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셨던데 좋아요가 거의 수천 개 찍혔어요.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결국 이게 어떤 논란될 수 있지만 인맥이 안 중요하다지만 결국에 누군가의 프리패스를 타고 복잡 단단한 거 다 거쳐버리고 바로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야 이게 인맥이 이래서 좋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대요. 근데 저도 이번에 새로 창업을 하면서 그걸 살짝 느꼈거든요. 야 이래서 인맥이 좋은 거구나라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새 우리나라가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라는 말들 있잖아요. 저는 창업 시장도 요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창업 시장도 진짜 소수의 이제 되게 인맥 네트워크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뭔가 그런 심사학부들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준다 하더라도 너 누군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뭔가 다가가기 어렵다 이런 느낌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인맥이라는 게요. 그 사실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카이스트 교수 4년 하면서
대전에 있는 무수한 저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학생들 만나서 무료로 다 컨설팅 해주고 상담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 벤처기업이 망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 창업자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망합니다. 창업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사람들이 사줄 만큼 필요한 일을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창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레벨이 올라가야 그 다음에 인맥이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자기가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창업을 하면은 실패로 바로 그냥 직결되는 거죠. 잠깐 제 사족을 붙이면 말씀 주신 대로 참 이거 이제 제가 인맥 작동했던 게 요 유튜브였거든요. 유튜브는 제가 어느 정도 해왔고 어느 정도 쌓여있잖아요. 거기서 누가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요새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너무 즐거웠어요. 과학기술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즐거웠어요. 근데 이게 일이 되니까 만들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한다 했을 때 박사님들이라도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도 논문 보기 싫어하는데 그걸 누가 보냐고. 근데 이제 올리니까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읽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고 있어요, 요새.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사람들은 좋아해 줘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마추어고요. 프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가 일을 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제가 이제 프로의 경지에 이제 살다 보네요. 프로 되셨어요. 아마추어였다가 프로가 네. 되신 거예요. 예, 두 분 토론하시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사실 사회자께서 인력 양성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취지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부연을 하자 그러면 뭐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건 뭐 잘 알고 있고요. 알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국가의 역할이 뭐냐? 우리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나라의 미래 혁신을 위해서는 그런 창업 생태계를 잘 해야 되고 창업이 활성화되고 또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이런 세 가지 이런 제도적인 또 정책적인 배려 또는 정책적인 어떤 추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저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인력적인 측면에서 잘 살펴보면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뭐 공학 특성화 산업 대학원 또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이렇게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립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앞으로 중요할 때마다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럼 우리는 이게 좀 단기간에 좀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이 차제에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가 과연 해야 되는 게 뭘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제도적인 정책적인 그런 거를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인프라를 투자하고 거기서 투자된 인프라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양성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카이스트가 이공계에서 최고 대학이지만 여기도 사실은 30년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3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투자를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더 어렵죠. 그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 중진국, 후진국에 출발해서 중진국,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이런 연구 중심 대학이 그 산업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산업이 좀 더 발달하고 또 글로벌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런 우수한 과학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카이스트와 유사한 대학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투자가 돼야 되고요. 카이스트는 글로벌 넘버원이 돼야 돼요. MIT를 넘는 대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양성되고 또 그런 리더들의 어떤 풀이 커질 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더 뛰어넘는 그리고 그거보다 견줄 만한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 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가 좀 바라기로는 이런 단기적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인프라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을 거의 10년 이상 동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진국의 대학을 뭐 자녀분들 보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어떤 그 학비라는 게 너무 싸요. 그리고 OECD 통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인당 공교육 투여하는 비용이 초중고에서는 계속 올라가서 고등학교가 맥시멈입니다. 최대치예요. 대학은 공교육에 투자되는 국가에서 투자되는 비용이 중학교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다 고등교육에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고등교육에 투자를 하되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와 또 제대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좀 더 이제 실질적인 방법으로 넘어가서 여기 계신 분들의 성공담, 실패담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안철수 의원님은 의사,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알랩이라는 기업을 창업한 성공한 벤처 기업가이십니다. 근데 알랩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뭐 뻗치기, 어음깡을 하시면서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그 스토리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쉬어가는 코너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저기 소프트웨어 회사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한국은 B2C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잘 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B2B예요. 대기업에 판매를 해요. 근데 제가 저 1995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때는 저 지금하고 달라서 벤처 캐피탈도 없었어요. 벤처 기업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다가 납품을 하면 6개월 동안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결제권자 집 앞에 한 밤 11시쯤 찾아가서 기다리면 술 취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아니 저 제 돈이 아니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절박하면은 사람이 그러면 아이 동네 창피하니까 내일 오면 줄게 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딱 가면은 6개월 어음을 끊어줘요. 요즘은 어음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안 주다가 6개월 어음을 끊어주니까 1년 후에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 월급날이 되고 나면 이렇게 뒤져보면 돈은 하나도 없고 어음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어음깡을 합니다. 좋은 표현으로 어음 할인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떤 방식이냐면 저 1,000만 원짜리 어음을 할인을 하게 되면 6개월치 선이자의 2배 정도를 제하고 나머지를 줘요. 그런데 그때가 IMF 전이라 가지고 이자율이 1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6개월짜리 이자를 떼면 막 그 전체 현금 중에 뭉텅 그냥 날아가요. 그럼 피눈물이 나죠. 아, 현금이 조금만 있었으면 6개월만 기다리면 이거 돈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저기 다 이자 선이자 몇 배를 그냥 떼가니까 사채업자 비슷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어음깡하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저 창업한 지 한 2년 반 정도 지나가지고 처음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했어요. 3억 원어치 납품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그 1년 매출이 10억이 안 됐거든요. 너무나 기뻐했는데 갑자기 IMF가 찾아와가지고 그 큰 한랍 기업이 부도가 나서 넘어가면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망하는구나. 이제 그래도 그걸 넘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통 그래요. 보통 그 벤처 기업이 성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 세계 평균이 7년에서 10년입니다. 근데 저 같으면 7년 동안 의사하면서 무료로 배포하다가 기업을 만들어서 그나마 형편이 나아진 게 1999년이었어요. 그때 CIH 바이러스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갑자기 백신 시장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때 살아났으니까 다 따져보니까 11년 만에 그나마 이제 흑자 기업으로 돌아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만만치 않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권순용 대표님께서도 유튜브 채널도 네. 운영하시잖아요.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창업의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보통 3년 정도밖에 못 버틴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의미가 없이 어쨌든 돈 벌려고 시작하면은 그게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래요. 근데 보통 전 세계 평균이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돈을 못 벌어요. 창업에서. 오히려 창업에서 결국은 성공에 이르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이 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이 함께 있어야 7년 이상을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10년까지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만이 아주 어려움을 뚫고 결국은 이제 성공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이어서 이제 권 대표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지만 그 창업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 창업하시는 된 계기와 창업하시면서 좀 느꼈던 점들이 있을까요? 말씀 잘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안철수 의원님 이제 말씀에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제가 돈으로 시작했던 사업이었던 이제 최근에 망했던 소프트 드래곤은 망했어요. 그건 돈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잘 되고 있는 이 과학기술 뉴미디어, 과학기술 홍보하고 요거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말씀하신 건 돈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 당시에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그때 이제 반도체 국산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소재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다가 박사님들이랑 뉴스에서 그러는 거예요. 국산화 끝났다고 전부 다. 우리가 다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오늘 일본산 쓰고 있는데 쟤네 뭔 소리 하냐고. 그래서 그럼 이거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이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시작했는데 그게 잘 됐고요. 실제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올해 6월 말에 삼성 파운드리에 유일하게 저희가 초청받았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저희를 초청해준 이유가 뭐냐면 시중에 삼성전자랑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다.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랑 이제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처럼 저는 요새 이제 과학 기술을 조금 더 재밌게, 쿨하게, 멋있게 전달드리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 있는 과학 기술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여자친구도 제 채널을 잘 안 봐요. 재미없다고. 왜냐면 과학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좀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70번 넘게 많은 석학분들과 협업을 했었는데요. 많은 석학분들이 그렇게 봐요. 자기랑 같은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대중들은 이걸 모를 거라는 거를 감안을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대중들은 분자도 모르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은 그걸 몰라요. 당연히 분자는 알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들 입장에서 영상을 딱 보고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어. 과학기술이 쿨할 수 있어. 이거를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그보다 사실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당장은 사실 저도 이제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내가 왜 많이 벌고 싶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흔히 요새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가난마저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나 부자인데도 나 가난했어 이런 식으로 약간 언플을 하고 나는데 저는 진짜 가난했어요. 진짜 너무 가난했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들을 당시 그때 막 아이패드가 생겨가지고 돈 좀 많은 친구들이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교수님들이 PDF 올려주시면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 필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늘 PDF를 10분 전에 올려주셔가지고 수업 10분 전에 맨날 뛰어가가지고 인쇄하고 했었는데 걔네들은 그냥 아이패드로 받아가지고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사고 싶었는데 통장에 돈이 그때 1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돈 없는 대학원생이.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저는 신발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신발이요. 나이키 신발을 10만 원에 사가지고 30만 원에 리셀을 했어요. 그럼 20만 원을 벌 수 있거든요. 요거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아이패드를 샀었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압구정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압구정 골목골목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그때 신발 사러 갔었는데 그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쪽에서 람보르기니 슈퍼카가 딱 오는 거예요. 오픈카라. 근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옆자리에는 굉장히 예쁜 여자가 타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와 세상 진짜 불공평하다. 나는 10만 원 벌라고 1시간 동안 이제 지하철 타고 왔는데 쟤네는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좀 사실 하긴 했습니다. 돈 벌려고. 그런 목적으로 좀 시작한 것도 있고 지금 당장 이제 과학기술을 좀 더 쿨하게 알고 싶다. 목적으로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네. 쿨하게 저도 좀 과학을 좀 알고 싶은데 제가 좀 약간 SOD 보면서 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많이 배우세요. 아, 예. 예, 이 지금 이제 창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지금 이런 말이나 이런 말을 듣고 또 되돌이켜 보면은 약간 이런 마인드, 이런 가치관 때문에 그래도 더욱 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저 개인적인 것보다 하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아시면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지 거기에 다 나와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이 어떻게 개발됐는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하면서 아마 그 같은 질문한 내용도 나올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백신은 mRNA 백신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mRNA는 우리 사람 몸속에 세포마다 다 있는 거고 실험실에서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워낙 이게 약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부서지고 만들어 놓으면 부서지니까 만들어서 주사기에 넣고 사람 몸속에 주사하려고 하면 그새 망가져 있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못 쓰는 거구나 포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본 겁니다. 근데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초미세 과학자들 나노 테크놀로지 쪽이니까 흔히 실험실에서 쓰는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리피드 나노 파티클. 그러니까 지방질로 초미세 입자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보고 생각한 거예요. 저거 그 mRNA가 있으면 그거를 자기들이 쓰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로 둘러 씌우면 그러면 안 부서지고 그대로 쓸 수 있을 텐데. 그게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이 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져요. 뭐냐면 파이저, 모더나에서 이제 연구개발 초기에 착수를 했어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그 정보를 알았던 거죠. 근데 미국 정부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백신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되는가는 인류 역사상 이제 한 200년 동안 이미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이 개발 과정에서 혹시나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나 법률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개발 과정을 좀 더 빨리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새로운 법규가 필요한지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미리 고속도로를 깔아버렸어요. 연구 개발이 끝나기도 전에. 그게 보통 백신 만드는데 5년 내지 10년 걸리는데 이번 코로나19 백신이 1년도 안 돼서 나온 이유가 바로 그래서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노 테크놀로지하고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서로 이야기도 안 통해요. 용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사람들도 서로 몰라요. 근데 이런 융합 연구가 아주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그런 나라나 연구소나 대학은 앞으로 번창할 거고요. 이런 게 잘 안 되고 서로 학과 간의 벽이 아주 강한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런 대학들은 미래가 이제 굉장히 어두운 거죠. 벌써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과거 일만 봐요. 어떤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이 없어서 구속을 못해. 그래서 새로 법을 만들어요. 소 잃고 외양간 묻히기 식으로 밖에는 안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과거를 안 보고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미래 과학 기술이 어떻게 바뀌고를 보고 나서 미리 필요 없는 규제를 없애버리고 미리 그걸 좀 더 facilitate,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쪽에 연구를 합니다. 제가 저 2019년에 스탠포드 로스쿨에 비지팅 스칼러로 갔어요. 거기서 로 사이언스 앤드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는 연구가 미래지향적인 법 연구였어요. 그리고 그게 스탠포드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퍼스트 티어 그룹에 속하는 로스쿨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3년에 서울대 로스쿨부터 한국에 있는 로스쿨 중에 그런 로스쿨 없어요. 지금 몇 년이 뒤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그 융합 연구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미래지향적인 법을 이제 다루는 나라는 앞으로 번창할 거고, 이거를 못하는 나라는 아마 이제 앞으로 추락할 것 같은데, 지금 2023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꾸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안의원께서 그 학문의 융합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법체계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시 코너 속의 코너를 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다시 태어나도 공대 다시 가겠습니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김주영 교수님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공대 진학 후회한 적 있다? 없다?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다시 태어나도 공대를 갈 거고요. 지금 앞으로 다 이런 기술이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뭔가 연구를 뭐를 정하고 뭐 직업을 정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냐, 이런 걸 항상 물어봅니다.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육하 원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what이 중요하냐, why가 중요하냐, 뭐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는 코너는 아니었군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말씀 주시면. 네.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학생들 뭐 why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how 뭐 열심히 하겠다, 왜 한다. 근데 저는 항상 what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의 열정과 시간을 다 넣을 거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무엇인데 잘 정해야 되는 게 굉장히 뭐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법이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좀 필요한 거, 산업적으로 중요한 거, 그리고 남들이 잘 할 수 없는 거, 요거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왔을 때 아까 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이런 거 딱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안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전산 쪽이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이런 거 굉장히 하기 어렵잖아요. 요런 걸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 골라서 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아도 다 와서 이거 좀 해주세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당연히 공대로 올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 많이 하셨지만 창업을 하면은 그 어퍼 바운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하면은 뭐 아무리 돈 잘 벌어도 뭐 몇 억 이렇게 될 거예요. 전문직 해서는
그 부자는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엄청난 부자는 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공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하고 세상을 앞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세상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는 이거 세상을 바꿀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퍼바운드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공대 전혀 후회하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저는 전혀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김주현 교수님 수업 들으시는 학생분들은 보시면 wha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what을 좋아하시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 최 원장님께서도 이제 공대 진학한 적 후회 있다 없다 말씀해 주시면. 없고요. 그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공대가 아니고 그 자연대를 나왔습니다. 학부 때. 사실 우리 안 의원님께서 미래 사회의 어떤 발전 방향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저는 사실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연대를 나와서 뭐 화학과 물리를 이제 전공을 했지만 또 공대에서 이제 부름을 받고 융합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소속이 전기미 전자공학부지만 어쨌든 백그라운드는 자연대고요. 또 공대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사회는 아까 학문의 칸막이가 있는 그런 학교들은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망하고 융합 연구를 해서 새로운 가치를 자꾸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이공계에는 널려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뭐 조금 이번 기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공계 공부를 하다 보면 뭐 공부 자체도 재밌는 부분도 있고 좀 지루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현장들 이런 거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공계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들은 그런 정보를 접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도 뭐 투자라든지 또 아까 네트워킹, 생태계 진입할 때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공계를 공부하시고 다른 분야 융합을 시도하시는 게 굉장히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공계를 지나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흔히 이제 뭐 경영학 서적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경영학 서적 중에 성공한 거는 뭐 이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그 말콤 그레돌이라는 사람이 쓴 책들이 여러 개 있죠. 뭐 아웃라이어 이런 책들이나 뭐 티핑 포인트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아웃라이어를 보시면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아웃라이어 굉장히 이제 어떤 혁신적인 일을 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그 경력을 잘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오랜 동안 연습과 어떤 학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일정 수준 올라오고 거기에다가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잘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공을 해서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결국은 개인의 어떤 잠재력, 우수성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연령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자기의 노력 플러스 사회적인 어떤 생태계, 그 환경,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과 또 시대적인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분들이 1955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나서 20세가 정도 됐을 때 정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그렇게 큰 기업이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김주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 세대가 오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이공계 친구들은 그런 새로운 시대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날 때 본인이 진짜 들어가서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공계 너무 환영하고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대에서도 말씀드리면 이왕 의대 가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성적이 뛰어나서 우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피부과도 좋고 성형외과 좋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 창업 시장에 나와서 우리나라가 바이오, 메디칼 이런 산업이 굉장히 약한데 그런 산업들을 더 올려가지고 새로운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데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의사 창업자들도 많이 봐서요. 그러니까요. 좀 많이 그래도 조금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 됩니다. 예, 대표적인 모델이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시죠.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무료 배포 하고 싶으신가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또 이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진짜 바이오 코어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모더나나 파이저에서
그 핵심 기술들이 개발됐던 것에서 뭐 인류에 도움이 됐던 것처럼 그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또 의사 또 이공계 분들과 융합하고 또 인문 문과 쪽 분들도 융합을 해야 돼요. 그 스토리가 생겨야 되고 미래를 전망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융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이제 권 대표님은 후회한 적 있다? 저는 솔직하게 후회한 적이 없고요. 왜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의대 갔으면 저는 유급했을 것 같아요. 암기를 못 해가지고 유급했을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유급할 거 그냥 공대 가는 게 낫겠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제가 그래도 그 교수님이라든가 의원님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그 의학이라든가 공학을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연구원분들이라든가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 여러 이제 이공계 종사자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많은 국민들한테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해줄 수 있고 거기서 저도 충분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해 주시니까 더 많은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피부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조회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50만 정도 넘었고 좋아요도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유튜브는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본 구간을 표시를 해줘요. 근데 어떨 때 제일 높았냐면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1등은 이공계를 진학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리라든가 수학을 전공해서 인류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피부과 가가지고 피부과 레이저 들고 있는 거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거기서 좋아요를 많이 찍어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걸 더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굉장히 좀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대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문과생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대에 다 있다니까 저는 뭐 없다 있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또 바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사실 있다 없다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학, 공학, 경영학 두루 이제 좀 해보셨는데 여러 전공을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어떤 게 또 흥미롭고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경영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의과대학 졸업한 다음에 뭘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의사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요즘 카이스트에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 분 한 분 이제 임상에서 환자분들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지만 그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개발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의사과학자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장 부정맥 쪽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심장에서의 그 시그널을 재려고 하고 분석을 하려면 컴퓨터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었어요. 제가 1986년에 석사를 시작했으니 그때 소프트웨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의학 논문 쓰려고 컴퓨터 공부를 한 거예요. 제 전공을 더 잘하는 툴로서 쓰려고 컴퓨터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때 보니까 그 파이썬 같은 건 그때 없었고요. C도 거의 초창기여서 파스칼 아니면 어셈블리 랭귀지거든요. 근데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AD 컨버터 제어였어요. 즉 심장은 아날로그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디지털이니까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에서 그 시그널을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어하려면 어셈블리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셈블리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 논문을 썼는데 문제는 그때 하필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가지고 막 그냥 전국이 다 난리였죠.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때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어셈블리어를 아는 입장에서 그때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전부 어셈블리어로 쓰여져 있었거든요. 보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한눈 팔고 의학 공부가 싫어가지고 한눈 팔려고 컴퓨터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의학을 잘하려고 컴퓨터 공부를 했는데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와 맞닥뜨리고 거의 막 매년 2배씩 늘어나고 그래서 한동안은 7년 동안은 두 가지 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는 컴퓨터 바이러스 분석하고 백신 만들고 나머지는 또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열심히 제 연구하고 박사 논문 쓰고 그 다음에 제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교수 되고요. 27에 교수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 7년을 살다 보니까 더 이상 두 가지 같이 못 하겠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2배씩 늘어나니까 하루 3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제 지도학생을 봤는데 지도를 해야 될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딴짓하면 그 학생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 뭘 포기해야 되나 고민하던 끝에 제가 의사 면허 번호가 3만 번대입니다. 지금 14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저 말고도 의사가 3만 명 정도 되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쪽은 저밖에는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의미를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교수 됐는데 제일 먼저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게 시작인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뭐 어음깡도 하고 그렇게 막 은행에 돈 꾸러 다니고 그러면서 IMF도 넘기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게 이제 제 인생의 초반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어느덧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계신 학생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를 가지시고 소속을 밝히시고 그리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학생분부터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작가 김종호 교수님의 석사과정 1년차 김태수라고 합니다. 아까 먼저 이 말씀 되게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느낀 점이 다양한 분야에서 또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는 그러한 인재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 대학원 생활을 보더라도 주변에 되게 도파민이라고 할까요?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산학장학생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취업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석사 박사 논문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뭔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눈에 보이니까 기술 창업을 한다던가 유학을 간다던가 아니면 아예 학위를 때려치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한다던가 하는 도전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 앞에 계신 네 분은 어떻게 그거를 다 이겨내고 잠을 줄여나가면서 자신만의 역사를 만드셨는데 저희 같은 대학원생들에게 또 크게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내고 열심히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듣고 싶습니다. 네 분께 이게 다 공통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공계생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제 선택하느냐 아니면 좀 더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삶을 선택하느냐 이런 선택에 대한 기로에 이제 있는 학생들의 질문인데요. 네, 김주영 교수님부터. 네, 제가 굉장히 낯이 익었더니 제 연기술에서 개별 연구를 하다가 다른 레벨 간 학생.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막 복잡한 거 하라고 그랬더니 그랬구나. 제가 아무튼 그쵸. 요새 제가 봤을 때도 대우가 너무 좋고 그런 장학 프로그램도 많고 이제 다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조금 몸이 편하고 할만해 이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만하고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좀 내가 버겁다. 언제 스트레치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버거워. 그러면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이런 거예요. 저는 조금 그런데 일단 던집니다. 내가 뭐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막 자신 없고 막 그래. 그럼 그냥 주변 사람들을 얘기해요. 나 창업할 거야. 일단 얘기해 놓으면은 또 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조건 억지로 스트레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던져보세요. 학생들이 떠난 이유가 있었던 아이, 저도 요가나 이런 스트레칭을 예전에 좀 많이 해봤는데 스트레칭도 잘 해야 되고 너무 무리하게 하면 그게 병이 됩니다. 사실은 학생들 질문한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요. 뭐 사실 저도 대학원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물론 좀 상황은 좀 다르긴 했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대학원 다니면서 굉장히 큰 성취를 느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석사 논문을 디펜스를 했는데 막 교수님들이 야단도 많이 치긴 했지만 어쨌든 야단 치시는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좀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논문을 새벽까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끝내고 제출했을 때, 그때 이제 새벽에 혼자 이제 걸어 들어갈 때 너무 뿌듯한 느낌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이시니까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하게 되면 아마 교수님들이 연구 주제를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주제를 찾거든요. 찾다 보면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찾았다 하더라도 그거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큰 주제라 그러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박사 강의 동안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거는 작은 성취들을 좀 쌓아가서 그것들이 쌓여서 큰 성취가 이루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이제 지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3개월 단위로 일을 좀 마무리 짓자. 이게 아무리 큰 주제라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단계, 일단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죠. 마일스톤이 있고 그런 마일스톤을 내가 달성했는가 달성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 4년이 되면 이제 박사학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우리 연구실에 졸업했던 학생들이 뭐 박사학위 받은 학생들이 한 10 몇 명 되는데 그 학생들이 뭐 대기업에 많이 또 가 있고 또 대기업에 있다가 또 학교로 교수로도 많이 갔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박사학위를 디펜스를 마치고 했던 학생들을 보면 그런 과정들을 중간중간에 작은 성취들을 잘 브렉다운 해가지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큰 성취가 되게끔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큰 주제만 내가 달성해야지만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걸 가는 과정의 중간중간에 그 마일스톤들을 좀 잘 설정을 하시고 그런 것들은 교수님하고 충분히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하셔가지고 내가 3개월 동안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성취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뭐 3개월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야에 따라는 6개월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작은 성취들을 쌓아서 큰 성취가 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은 목표가 큰 성과를 이룬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학생들에게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흔히들 도전이라고 하면 약간 두려운 것, 그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저는 도전은 두려운 게 아니라 힘든 것 같아요. 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년 동안 의학자로서 그 다음에 또 새벽에는 백신 만드는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두 분야 다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결국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어떤 거를 선택하더라도 일단은 뭐 그 결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프로페셔널로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두 개가 된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퇴한 다음에 환경운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은퇴하자마자 환경운동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일인지 막연히 머릿속으로만 뭐 책으로만 봤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자기 적성에 맞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권하는 게 저 정년 퇴임하기 5년 전부터 주말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환경단체에 가입해서 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도 사귀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일도 직접 해보고 자기 적성에 맞는지를 알면서 어느 정도 자기하고 맞다 싶으면 그때 은퇴하고 바로 다른 직업으로 트랜지션을 쉽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일종의 도전이기도 하지만
겁나는 건 아니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단지 그 삶이 힘들 뿐이지. 마찬가지로 그 도전도 너무 이상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을 완전히 다 버리고 미지의 세계, 나도 처음 해보는 일로 새로 뛰어드는 도전은 저는 원하지 않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현대인으로서의 생활인으로서의 그런 도전은 오히려 수업 끝나고 저녁 시간에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시간에 오히려 다른 분야 자기가 공부하고 주말 시간 할애해 가지고 다른 분야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분야에서 또 새로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이 도전이 가능하게 만드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도전은 두려운 게 아니라 힘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권 대표님께서도 교수님께서 이제 편하게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100% 공감을 했던 게요. 저도 그 처음으로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왜 그러냐면 잠을 일단 말씀하신 대로 거의 자지 않게 돼요. 왜냐면 한 번은 새벽 3시에 심사장님 전화로 오시더라고요. 보통 새벽 3시에 전화 안 오잖아요. 근데 새벽 전화 와가지고 마치 당연히 너 깨있지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약간 내가 자고 있을 때 그런 전화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괴로운데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스스로를 굉장히 몰아넣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창업할 거야 이런 것처럼 제가 어떻게 스스로 몰아넣느냐면 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20년 뒤에는 안철수 의원님처럼 전 국민이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말해요. 난 그렇게 유명해질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계속해서 던져줘요. 그럼 친구들은 쟤 그렇게 말쓰니까 쪽팔려서라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넣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괴로워요. 괴롭고 힘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괴롭고 내가 죽어 있으면 그런 게 안 느껴지거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느끼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거고 이런 고통을 좀 즐기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지금은 좀 즐거워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맞는 방법은 당연히 아니고 약간 성장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장 빠른 방법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괴로울 정도로 이제 자기 목숨 갈아 넣어서 일하면 돼요. 저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래 말해요. 너가 만약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목숨 갈아 넣어서 일하라고. 그 정도로 일할 각오가 있어야 좀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 안 의원께서 의학 분야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다. 근데 그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돼야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보통 이제 박사학위 할 때 보통 3년, 4년 정도 하잖아요. 학생들이 보통 하루에 8시, 10시간 정도를 몰입해서 일을 한다. 그 365시간, 그 3,650원, 1년이 3,655시간이 되고 3년 정도를 10시간씩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10,00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하고 전문가가 되는 거는 그 정도로 집중해서 자기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만 달성하는 거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진짜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내가 한 6개월 정도 해보니까 나는 별로 자질이 없는 것 같고 별로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 대학원 오면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과 연구는 또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고 그냥 외우는 거하고 실제로 자기가 문제를 찾아서 푸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세월이 좀 거쳐서 가게 되면 그 분야만큼 자기만큼 그 분야를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향해서 내가 단련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많아서. 네. 그럼 앞자리는 하셨으니까 저쪽 중간에 흰색 티셔츠 입은 학생에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2학년 물리학부에 재학 중인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이기도 한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정부의 정책 중에서 공평하고 자유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
아까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사실 공정과 자유 이 두 가지는 정부의 역할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안 의원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 중이시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사실 그 관련해 가지고 입법안 발의했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더라도 그게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통과가 돼야 되고 그게 본회의로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저 출석한 의원들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지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공정한 그 저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법안들 이런 게 잘 통과가 잘 안 돼요. 그게 보면 또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굉장히 저기 좀 거칠게 제가 저기 말씀드려 볼게요. 그 평온한 평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벽이 생겨요. 그러면 그 벽의 그늘에 습기가 차고 거기에 벌레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벽을 없애야 돼. 그래야지 이 평원이 다시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벽이 없어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벌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약간 거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험들을 무수히 해요. 사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왜 저기 그냥 계속 제가 카이스트 저 정년보장 교수로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교수로 여기서 우리 학교에서 여기 학생분들 가르칠 수 있었는데 제가 왜 굳이 정치를 시작했는가? 그게 사실은 아까 그 벤처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를 얻으려고 하면 3년을 못 버텨요. 보통 저기 정치권 바깥에서 있던 분들 유명하신 분들 정치권 들어와서 얼마 못 버티고 다 나가시잖아요. 10년 이상 버틴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저 혼자거든요. 근데 저는 왜 못 그만두고 있느냐? 그 벌레들을 보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느라고 정말 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반드시 성과 내겠습니다. 본래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지금 약 10분 정도 더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 또 들어보니까 다양한 이제 답변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이제 좀 발언을 이제 하도록 할 텐데요. 그 오늘 네 분께서 어떠셨는지 김주영 교수님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권수영 대표님, 안철수 의원님 그리고 최성률 원장님 다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배웠고요. 저희 뭐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뭐 조금 드렸고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고요. 저도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도 저는 뭐 카이스트 교수로서 그리고 뭐 창업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공대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시면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교수님은 이제 폰으로 이제 몰아 넣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성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성률 원장님. 예, 저도 사실은 뭐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일까 참 궁금했는데 막상 우리 안 의원님하고 그 행사 전부터 이제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이제 느끼게 됐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과 이런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반도체공학대학원 대학원장으로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공학대학원의 어떤 그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뭐 아까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너무 중요한 산업이고 뭐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또 미래에도 우리나라를 또 든든하게 지켜줄 그런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그 우리 글로벌 리더급 인력들을 잘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는 1971년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태동기에 그 고급 과학기술력을 공급해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반부터 반도체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출신들 반도체 연구했던 분들이 우리 산업계에 많이 진출을 해서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표현하기로는 우리나라 반도체 1창업기와 1성장기를 우리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근데 여기 안주하지 않고요.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도 변하고 있고 또 미래에 더 큰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위기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것들을 펼치고 나가고 또 리더해줄 그런 인재들을 배출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제2창업기와 또 성장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제 그 지역구가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정말 그 판교 테크노밸리 하면 그 굉장히 작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판교 테크노밸리의 뭐라고 합니까? 그 지역 생산량하고 부산시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그 정도로 사실 첨단 기술 산업 단지가 가진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판교가 있는 게 성남시거든요. 근데 그 성남시가 인구가 90만 조금 넘는데요. 예산이 5조쯤 됩니다. 참고로 130만 명 정도 사는 수원 거기 예산이 3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그 첨단 기술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2005년에 공고가 났어요. 그때 제가 그 안랩 CEO를 할 텐데 그 전까지 IT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국가에서 한 3번 정도 시도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실패했어요. 근데 4번째로 판교가 공고가 떴는데 그때 제가 직감했습니다. 여기는 성공할 거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가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과 도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가 어딜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을 때 판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원하고 제일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지원자가 그때 별로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 판교역에서 걸어서 제일 가까운 곳에 제일 좋은 위치에 안랩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빌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올렸는데 그때 가보니까 판교역하고 그 상가만 하고요. 안랩 사옥 말고는 텅텅 비었더라고요. 다 그냥 밭이고 잡초밭이에요. 근데 참 우연히 11년 만에 제가 이제 정치 시작하게 되고 판교가 지역구가 되면서 보니까 천지개벽을 했더라고요. 거기 현대백화점부터 해서 아파트가 꽉 차가지고 빈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첨단 산업의 그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면 물론이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잖아요. 참고로 안랩이 지금 1,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IT 기업 중에 사내 결혼이 제일 많고요.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사람끼리 인연을 맺어주고 그렇게 가족을 이렇게 키울 수 있게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자리들 이런 역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도 그런 게 아마 첨단 과학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의미와 보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오늘 그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결혼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렙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교수님들이랑 의원님들의 이제 연구 많이 잘 해주시고 좋은 연구 성과 내주시면 이걸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5월에 이제 설립한 회사 이름이 하이젠버그예요. 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에서 나와가지고 하이젠버그라고 지었습니다. 이번에 카이스트를 졸업하신 이제 류중희 대표님, 퓨처플레이 이제 대표님 투자를 받았고 또 여러 이제 영국계 VC 투자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5년 뒤에는 저희 하이젠버그가 이제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제일 잘 알릴 수 있고 또 흔히 심사장님이 마지막에 그런 질문하시더라고요. 너희 회사가 제일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냐라고 해서 저는 우리는 과학기술계 디즈니를 만들고 싶다. 과학기술 멋있게 쿨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5년 뒤에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연구 성과 많이 내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개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 연구 성과를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과학기술이 멋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과학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법 토크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